훈련된 본성, 우리는 의식적인 상태가 되는 것만으로도 뇌를 진화할 수 있다. 의식적인 깨어있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마음은 새로운 뇌 체계를 만든다. 의식적인 마음의 노력이 뇌의 신경 패턴의 형태로 남는 것이다. 우리가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뇌는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계를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이 새로운 신경망을 고정하여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화학 신호를 신호의 세포에 보낼 때 이 새로운 체계는 우리 몸에 저장되고 발현된 유전적인 유산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일단 마음이 아는 것을 몸도 알도록 훈련하면 그 중요한 정보는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지식과 경험의 속도를 통해서 반복된 사건을 신경화학적으로 암호화함으로써 우리가 통달한 것을 유전자로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진 것을 유전적으로 기록하면 그것은 곧 본성이 된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서 본성으로 만든 것을 다음 세대의 훈련을 위해서 전달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우리의 본성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것이 진화다. 물론 하나의 경험만으로 이러한 일련의 영구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역부족이다. 우리는 삶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고 수없이 경험을 반복해서 그것을 후세에 물려줘야 한다. 어떤 생물종이 힘든 상황을 지속적으로 견딜 수 있게 됨으로써 환경을 극복했다고 생각해보자. 이 생물은 체내의 화학적인 상태를 바꿈으로써 외부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그 변화가 자연스러운 존재의 방식이 될 때까지 말이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몸과 마음을 항상 같은 상태로 유지하고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는 순간 진정한 진화가 시작된다. 결과적으로 한 생물종이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남도록 만든 적응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 한 세대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것이 그 종의 특징이 될 때까지 말이다. 그 종의 특징이 될 때까지 말이다. 가축을 선택적으로 교배하는 경우에 우리는 어떤 특성을 증식하고 어떤 특성을 없앨지를 선택한다. 조심스러운 선별과 교배 종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가장 훌륭한 특성을 가진 동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진화를 위해서 배우자를 골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싶은 특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뇌를 진화시키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이상의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피드백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우리가 의식적인 생각을 넘어서 궁극적인 목표 자신의 의지로 진화시켜서 갈 때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외부 간섭, 의사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으로 의사소통 당사자를 제외한 요소들을 말한다. 예로 라디오 소리가 너무 커서 상대방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경우로 말한다. 내부 간섭은 두 의사소통 당사자 중에서 한 사람의 메시지 전달 방해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문제로 산만해져 있는 경우로 말한다.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의 성공 여부가 대부분 상대방의 피드백에 달린 것과 마찬가지로 진화에 있어서 피드백은 중요하다. 우리가 심적 시연하여 진화한 신경망을 현실에 나타내려고 할 때 피드백을 받는 상황에서 외적 간섭, 내적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의 신뢰할 수 없는 면들을 줄여줄 몇 가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는 뇌 기능의 다양한 요소를 측정할 수 있고 뇌의 활동에 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피드백 개념은 1940년대 사이버네틱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분야에서 발생했다. 사이버네틱스는 인간의 마음을 기계와 연결하려는 시도였다. 이것의 모델에 따르면 인간은 기계와 비슷하다. 입력과 출력을 측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으며 값을 매길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기계처럼 프로그램될 수 있다. 후에 생물학자들은 자신들의 분야에
인공두뇌학을 접목해서 바이오 사이버네틱스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었다. 이들은 처음에 내가 어떻게 몸의 많은 기능들을 통제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졌다. 바이오 사이버네틱 분야의 초기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혈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요즘은 이것을 생체의 자기 또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부른다. 이들 참가자들은 자신의 심장박동도 조절할 수 있고 결국 이것은 심장박동과 혈압을 함께 바꾸는 법을 훈련을 받았다.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그 느낌이 어떻게 다르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이런 것들이 조절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내는 자신이 성취한 것을 스스로 관찰할 수 없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히 있다. 참가자들은 그들이 훈련받은 대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항상성 유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몸 안에서 나온 정보를 어떤 신호 형태로 바꾸는 방법은 뭘까? 내용 모든 활동은 전기화학적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뇌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생체의 자기 제어 방식을 고안해야 했다. 얼마 안 가서 과학자들은 뇌의 전기화학적인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고안했고 그것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전환해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사용했다. 그들이 고안한 장치는 생체 표현에 관한 초기 연구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UCLA 메디컬 센터의 바브라 브라운 박사는 참가자들의 뇌파가 편안한 상태를 나타낼 때 푸른색 등이 켜지는 장치를 개발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이 편안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오갈 때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관찰했다. 보통 우리는 자신의 뇌파 활동을 적극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편안하다고 생각하거나 또 믿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편안한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보여주는 이러한 불빛은 내가 제공할 수 없는 종류의 결정적인 피드백인 것이다. 이러한 생체적인 인식의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신비주의나 또 요가 철학 신봉자들이 많이 할 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울 수 있기를 원하였다. 의식적으로 전의식에 접근하기. 요가 신봉자들은 어떻게 그들의 심장박동과 혈압을 낮출 수 있을까? 이러한 기능은 무의식적인 수준에 통제된다. 알다시피 나는 최면을 연구하고 시술했다. 최면을 통해서 우리는 전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 최면 훈련을 하는 것은 이 책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는 이미 비슷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 심적 시연. 대뇌 심폐지력의 회로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주변 환경을 활발히 의식할 때 이러한 정기적인 활동은 베타 상태로 환자한다. 우리는 완전히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에 가장 높은 주파수의 파동을 만들어낸다. 긴장을 이완하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눈을 감을 때 우리는 정기적인 활동 형태로 나타나는 몇몇 감각 자극을 차단한다.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의 입력이 줄어들어 뇌의 정기적인 활동이 느려진다. 이때 우리는 알파 상태로 들어간다. 세 번째 상태는 세타 상태다.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와 잠들어있는 상태의 중간일 때 이 상태가 된다. 이 따라서 알파와 세타 사이의 중간은 다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반쯤 깨어있는 것과 같다. 하지만 몸은 이완된 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다. 우리는 전도역을 사용해서 대뇌 심폐질의 다른 정체를 진정시킬 때도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전도엽이 대뇌 피질의 다른 부위의 회로에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내면 그것의 뇌파 활동이 감소한다. 뇌의 그 부위에서 더 이상 마음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은 감소하고 우리는 대뇌 심폐질에서 멀어져 다른 피질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의식적인 상태인 델타 상태다. 우리가 깊은 회복 수면을 경험할 때 우리 뇌는 델타파를 만들어낸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대부분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무의식적이고 움직일 수가 없다. 대뇌 심폐질 활동도 거의 없다. 델타 상태에 이 네 가지 상태 사이를 오가는 능력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을 지닌 채 뇌 활동을 늦춰서 세타파로 만들 수 있으면 전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연합기업이나 습관, 행동, 태도, 신념, 접근 반사들의 암묵체계이자 전의식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타파 쪽으로 이동할 때 이러한 요소들이 존재하는 장소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의지는 의식적인 세계에서만 작용한다. 우리가 이러한 습관과 연합, 우리의 불행에 책임 있는 조건 반사를 바꾸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이들에게 접근해야 한다. 의식적인 마음과 의식의 배타만으로는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막 잠들려고 할 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몸이 잠든 것처럼 최대한 이완되도록 훈련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전의식을 통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때 심적인 시연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다. 전두엽이 내의 다른 중추들을 진정시키고 우리가 하나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베타 상태에서 알파 상태를 거쳐서 세타 상태로 간다. 전두엽이 우리가 하나에만 주의할 수 있도록 중추를 침묵시키기 때문에 의식적인 마음이 대인의 심폐절의 다른 부위에 철수하는 것이다. 부위에서 철수하는 것이다. 집중하는 거. 이렇게 연습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가 있다. 의식적인 통제의 가능성은 생체적인 인식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실험청가들이 이제 몸의 어떤 기능을 반영하는 시각적인, 청각적인 신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혈압 시험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혈압이 낮아지는 것을 특정한 색깔이나 소리로 나타내는 법을 배웠다. 혈압과 반복을 통해서 내는 혈압이 낮아지도록 만드는 시각적 또는 감각적인 자극을 학습했다. 연구자들은 내 몸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체 자기 인식 훈련을 통해 임의로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 실험은 내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의미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적인 감정적인 건강 또한 조절에 달려있다. 이는 조절부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만성소화 불량을 앓는다면 이는 우리 몸이 위해서 생산하는 양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분불안 장애를 갖고 있다면 이는 우리 뇌가 스트레스 물질의 생산을 조절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 기능장애이다. 내가 이러한 조절 불능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배워서 다시 통제권을 회복하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는 뇌의 조절 기능을 자동 온도 조절기에 비유한 적이 있다. 대인의 심폐절로 하는 사고를 늦춤으로써 세타 상태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더 깊은 전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곳에서 우리는 자율신경계에 더 잘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 반복의 법칙은 신경망의 연결에 매우 중요하다. 한번 반복하는 것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혈흔을 연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신경과 행동의 변화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의 행동을 계획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을 마음으로 시연하면 몸이 이를 따르도록 훈련될 것이다. 일단 우리가 매일 내 작동 방식을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내가 다르게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 어떠한 새로운 존재의 상태이든 처음에는 그것을 달성하는 데 많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예전 자아의 신경학적인 습관을 이상적인 새로운 자아로 대체한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 또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은 개인의 진화를 이끈다. 진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현 기억을 내현 기억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방법론이 당신을 무의식적인 비성년의 상태에서 의식적인 비성년의 상태로 다시 의식적인 성년의 상태를 거쳐 무의식적인 성년의 상태로 이끌 것이다. 마음으로, 몸으로, 영혼으로. 이제는 새로운 회로는 당신이 수정하기로 선택한 원래 회로만큼 자연스러워서 더 이상의 노력이 필요 없게 되어진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제 양자의 변화, involve your brain. 여전히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어떤 생각에 주의를 돌리자마자 생각 그 자체가 마치 물질처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다. 양자의 변화.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과 그것이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거나 새로운 태도를 만드는 것이 삶의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 만약 우리가 생각이 미래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믿고 뇌를 진화시켜서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든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생각을 수정한다면 현실도 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과 관련해서 내 과학자들이 새롭고 흥미로운 증거를 내놓고 있는 동안 다른 과학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현실에 영향을 미칠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인류 진화의 관점에서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은 무한한 가능성 중에 하나가 나타난 것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겨우 생각하기를 시작했다. 수백 년 동안 과학은 우주의 본질과 질서를 주로 현실에 대한 기기론적인 관점으로 설명해왔다. 데카르트는 어떤 근거에 있는 상대적으로 큰 사물은 반복적인 원칙을 따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객관적인 법칙이 통제를 받는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반면에 인간의 정신의 어떤 법칙으로 설명하기는 변수가 너무 많았다. 정신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인간의 정신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정신의 개념을 종교의 영역으로 여겼다. 데카르트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세계에는 신이 관여해야 하고 중립적이고 외면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과학이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본질적으로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을 현실 속에 존재하는 완전히 다른 두 측면이라고 선언했다. 종교와 철학은 정신을 다뤄야 하고 또 과학은 물질을 다뤄야 하며 이 둘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신과 물질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러한 관념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지배적인 것이었다. 100년 후 아이작 뉴턴은 수학적인 법칙을 통해 데카르트가 주장한 이원론의 기계적인 관점을 체계하였다. 뉴턴은 운동 방정식을 통해 고전 물리학을 정립했다. 이제 물리의 법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늘 동일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 되었다. 자연의 일정의 기계로 인간은 그 원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런 뉴턴적 학은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뒤흔들 때까지 절대적인 것이었다. 물질과 에너지의 본질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적인 성취이다. 왜냐하면 그의 새로운 발상 덕분에 물질의 형성에 에너지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질과 에너지의 통합은 현실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아인슈타인은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열기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어떤 커다란 사물을 가속하면 빛의 속도만큼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인슈타인의 모델에 따르면 상대성은 같은 속도로 이동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에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속 90km로 차를 몰고 있는데 옆에서 기차가 나란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나와 기차에 있는 사람은 서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대적인 속도가 우리 둘 다에게 상대적인 시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 심지어 질량 조서 움직이는 속도와 위치의 공간, 어떤 목적이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다. 결국 물리학자들은 이 이론을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빛의 성질에 적용하기에 이른다. 과학자들은 처음에 빛이 일종의 파동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빛이 때로는 파동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입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퉁이를 따라서 굽어지는 빛의 능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맥스웰, 프랑크, 닐스 보어 등 여러 물리학자들은 여러 실험을 통해서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는 결론을 도달했다. 우리는 드디어 양자물리학이라고 하는 분리는 과학의 영역에 들어온 것이다. 양자물리학에 따르면 빛의 현상을 관찰하는 사람의 영향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인다. 결국 20세기 초반에는 혁신적인 양자물리학자들이 서울입자의 세계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고전물리학의 완전 무기였던 법칙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서울입자들은 본질적으로 큰 사물들처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은 에너지가 발산할 때 전자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다. 전자의 에너지가 가해지면 그것은 다른 원자의 쪽으로, 원자의 핵 쪽으로 움직인다. 이 과정은 뉴턴적 학에 따른 끊임없는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다. 전자들의 에너지를 얻고 이러면서 계단을 내려오듯이 움직인다. 물리학자들이 원자를 구성하는 작은 입자가 관찰자의 마음에 반응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고전 물리학과 양자물리학의 거리는 더 멀어졌다. 예를 들어서 파동은 그것이 측정되고 관찰할 때 입자로 바뀐다. 게다가 관찰자가 존재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양자 실험의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주관적인 정신은 물질과 에너지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절체의 물질의 객관적인 세계와 정신의 주관적인 세계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제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정신과 물질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마음은 직접적으로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우 단순화하긴 했지만 이것은 분명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개념이다.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인식의 급진적인 변화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대부분의 형자물리학자들은 우리에게 관찰자가 작은 소립자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 힘은 매우 미미하니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큰 사물과 물질의 세계에는 고전 물리학이 여전히 적용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자가 큰 사물이나 물질의 객관적인 세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정하게 알려줄 것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실험에 따르면 삶을 조정하기 위해 마음을 사용한다는 개념은 불가능하다. 우리 인간은 현실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양자물리학자들이 너에게 주관적인 정신과 우리의 관찰이 아주 작은 것에 영향을 미치지만 매우 크고 튼튼한 사물의 세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나는 우리가 그저 형편없는 관찰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어쩌면 우리는 마음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좀 더 집중하여 현실을 관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뇌와 마음을 진화시킴으로써 객관적인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 이론은 간단하다. 정신과 관찰자는 현실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우리의 시공간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를 연결시킬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의 장은 분명히 존재한다. 현실은 하나의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흐름이 아니다. 그보다도 우리가 정신을 적절히 조절한다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다. 주관적인 정신이 강력할수록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영향도 더 커진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마음과 뇌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스님이 전도역을 사용해서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좀 더 조화로운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봤다. 우리는 지식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내 혈을 형성할 수 있고 새로운 방법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12장에서 살펴본 모원의 그림 감상을 이해를 기억해 보기 바란다. 몇 가지 정보만으로도 우리가 같은 그림을 보는 통찰력이 달라졌다. 우리는 또한 경험이 뇌를 만드는다는 것을 안다. 맛과 향기를 반복적으로 접해봄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그 존재를 결코 알 수 없는 품질을 감별했던 와인 평론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같은 원리가 삶을 인식하는 것 같은 큰 규모의 일에도 적용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뇌에 혈을 형성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현실을 인식할 것이다. 의지를 갖고 좀 더 잘 집중할 때 우리의 생각은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가 일장에서 말한 것처럼 생각은 중요하고 실제로 물질이 된다. 생각과 물질은 데카르트처럼 분리될 수가 없다. 우리의 생각은 물리적인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은 우주의 모든 물질과 상호작용한다. 실제로 우리 각자의 현실은 각자의 개성의 반영일 뿐이다. 뇌의 진화와 의미하는 바는 특별한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잠든 거인이 아니다.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이 깨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평범하지 않은 것과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할 때마다 과학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과학을 또 다른 종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독립적인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새로운 과학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주관적인 정신이 객관적인 세계를 통제할 때 우리는 현재의 과학 법칙을 앞서 나갈 수 있다. 환경이 우리의 생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환경을 통제하면 마침내 우리는 결과물이 아닌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우리의 심적 시인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고 배웠다. 우리는 또한 느낌과 감정이 과거의 경험의 최종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웠다. 만약에 생각으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면 익숙한 느낌과 과거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곧 과거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과거의 기억은 뇌의 느낌으로 저장된다. 우리의 몸이 과거 기억의 느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연결된 생각만 하게 될 것이다. 결국 감정은 과거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발생한다.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나쁜 관계에 빠지고 삶에서 비슷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매일 무의식적으로
같은 감정이 빠진다면 우리의 삶은 익숙한 것을 더 많이 만들어낼 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익숙한 것과 규칙적인 것에서 벗어나 영감을 얻는 것은 진정한 창조를 이루는 에너지가 된다. 물론 과거의 감정에서 벗어나 생각하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더 위대한 마음 상태를 만들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것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상상력과 이상적인 자아를 만드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에 하나는 우주의 본질과 질서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인식이다. 우리가 회의주의자이든 독실한 신자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고 받아들이도록 훈련받은 것보다도 더 많은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아를 인지하는 무형의 본질, 즉 의식은 물리적인 몸을 살아있게 만든다. 동시에 우리는 모든 물질을 형성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더 위대한 의식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두 의식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 안에 있고 진실로 나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양자물리학의 세계에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도 좋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여부를 떠나 아예 그에 비슷한 것을 상상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더 고차원적인 힘에 기대어 기도하는 자연스러운 성향을 가진 이유는 뭘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의 생각만을 마음속에 담은 채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이때 마음속에 담긴 생각은 더 위대한 마음과 연결되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의 의지다. 우리가 우리의 바람을 실제하는 의지로 만들므로써 우리 안에 살고 있는 타고난 생명력을 불러낼 수 있을 때 그 생명력은 우리의 부름에 답할 것이다. 우리의 의지가 이 생명력의 의지와 일치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 생명력의 의지와 의식과 일치할 때, 이 이상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생명력의 사랑과 일치할 때 이 생명력은 언제나 그 힘을 발휘한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더 큰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은 의지에 가득 찬 확고한 마음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외부의 환경보다 더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때, 우리가 우리 몸의 환경 및 시간을 느낄 수 없을 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이 내부의 생명력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 고차원적인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과 공존한다면 우리의 의지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인 자유의지를 훈련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마음과 접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만의 실험이 창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영감을 부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선언적인 기억이라는 지적인 생각의 단계에 갇혀 변화가 가져주는 기쁨과 경이로움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상태가 되기까지 스스로를 지식인에서 열정적인 행동가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을 좀 더 확장된 마음 상태로 바라볼 수가 있다. 우리 인간성을 좀먹는 절망적인 마음 상태 대신 말이다.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뇌를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각과 기억을 외현적에서 내현적인 것으로 바꿔야 한다. 어쩌면 우리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바꿀 때 예전의 저로 살 때 결코 할 수 없었던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저의 실체를 밖으로 드러내 보일 때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다. 자아의 어떤 면을 좀 더 진화시킴으로써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현실이며 진정한 인간의 진화다. 이렇듯이 간단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네요. 행복, 성간, 또 건강 세 가지를 거머쥘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